최근에 트럼프의 정말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보가 동방국들의 그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36조 달러나 되는 거대한 정부 부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요.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은 130% 이상까지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미국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거냐,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료입니다. 이번에 미중 화폐전쟁 책을 내게 됐는데요. 저는 오랜 기간 이제 경제 금융 쪽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 기자를 했고요. 나중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후배랑 금리수 한유섭 책을 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대결 중에서 패권이 되게 핫 이슈가 돼서 제가 책을 내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중 간 화폐 전쟁은 그 시작을 보면 과거 역사로 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미중 간 관계 정상화하던 시점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포위하기 위해서 관계 정상화를 했고, 79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그 전후한 시기에 이제 등소평이 등장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진행해 왔고요. 현재 큰 흐름을 보면 현재는 오히려 그 사이 고속 성장으로 글로벌 이제 위상이 G2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봉쇄 작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오커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술 전쟁, 그다음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것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의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그 글로벌 경제 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사건을 뽑으라, 그렇게 보면은 저는 중국의 WTO 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2001년에 됐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 자료나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온 그 후에 여러 가지 책들이나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미국 내 의회를 중심으로, 특히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대단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고 반대하는 단체들이나 또 여론을 이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중국과 이렇게 큰 나라와 계속 어떻게 보면 따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경제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중국도 결국 정치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길게 보면 중국이 시장 경제와 이쪽으로 결국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 와서는 미국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리고 진보나 아니면 보수 쪽이나 또는 여러 쪽에서 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의 적이다, 이렇게 보고 서로 발목을 잡는다 할까요? 견제한다 그럴까요? 봉쇄하는, 서로 상당히 그 맞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편에서 역시 패권의 승부는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에서 달러로 왔고요. 파운드 이전에는 길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패권의 완성은 역시 금융 패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달러 패권의 시대고, 위안화 패권의 시대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패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체제를 완성해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2기 취임 이후 쏟아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크게 봐서 달러 약세 강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파나마 운하를 되돌려 받겠다든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모든 정책을 따지고 보면 전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 지금 달러를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에서 나오듯이 저달러, 약달러죠, 저금리, 그 다음에 저물가, 고관세, 이런 쪽을 쭉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맥락을 전체로 보면 결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제조 2025에서 보듯이 중국이 지금 제조 분야에서 워낙 글로벌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사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이 정책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드론, 항공, 우주, 또 친환경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중국이 1위가 됐거나 1위에 가까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특히 코로나 위기 때 공급망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이 측면을 하나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제조업 부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성사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바이든 때부터 요청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여러 협력업체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어울려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지금 미국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폭탄을 하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저물가를 바란다 할지라도 일시적이든 단기간 동안에는 고물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의 생각대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 과정이 순조롭지 되겠느냐 이건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를 글로벌 거래에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서 많이 쓰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지금 상당히 큰 위안화 패권에서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수입국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 국가나 또는 상대방 수입선에 위안화로 해서 결제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오래 해왔고요. 지금은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그러면 위안화 패권의 구도를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지금 위안화 패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결국 달러입니다. 그 사이에 달러가 어떻게 패권을 만들어 왔는지 그 과정을 지금 그대로 거의 따라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위안화를 통해서 여러 나라와 통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주요 금융허브의 위안화 직거래 시장, 청산은행을 만들고 있고요. 또 CIPS라고 하는 스위프트에 맞설 수 있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도 만들어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세계은행과 비슷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었고 AIIB와 1대1로는 또 아주 연계돼서 전 세계 사실 5대양 육제주 다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할 것 없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요. 미국이 하는 것 중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운영하는 쪽에 안 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 지정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 달러 체제를 가동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쓰는 해외 여행할 때 자주 쓰는 비자, 마스터카드는 글로벌 신용카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춰서 되게 관심을 끌었던 무디스, S&P, 피치 하여튼 신용평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로는 유니온페이 사실 자체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했지만 다국 국제 신용평가 회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달러 패권에 큰 동심원이 있다고 하면 가장 또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빅4 컨설팅 회사라든가 회계법인 그리고 월가의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금융을 다루는 미디어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CNBC 이런 미디어들도 전체적으로 달러 체제, 달러 패권 체제를 운영하는 전체 큰 그림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5개 나라가 신흥주에서 다 큰 나라들이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또 중국,
네 군데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마케팅용으로 만들었던 용어인데 이게 이제 사실 글로벌 협의체가 됐다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하여튼 재밌는 어떤 국제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아공이 합류하면서 브릭스 5개국이 됐고요. 그런데 현재 브릭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되게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인구도 많이 많고요. 또 GDP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경제력도 되게 그 성장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요? 작년 초인가 4개 브릭스 5개국에서 4개국이 들어갔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초청을 받았지만 최종 가입 발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다. 가입 신청을 내거나 대기 중인 나라가 30여 개국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동통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결제망으로 브릿지, 청산 시스템 브릭스 클리어 곡물거래소. 곡물거래소라고 보면은 브릭스 국가들이 대부분 곡물을 되게 많이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곡물 거래소의 가격은 다 서방의 선물 거래소나 그런 쪽에서 상품 거래소에서 결정되거든요. 이걸 브릭스 국가들이 우리들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재보험 이런 많은 금융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실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그림에서 브릭스의 큰 그 방향을 중국은 크게 보면 좀 센 표현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맞서고 서방의 어떤 진영, 그쪽 진영에 맞서는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위안화는 IMF SDR에 들어있는 화폐고요. 또 중국의 경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그 경제, 브릭스를 위안화 국제화의 큰 통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하이 협력국도 비슷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SCO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9개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되어 있는데요. 이란이 2023년에 가입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구가 되었고요. 이건 별도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는 지역안보협의체였는데 경제협력 쪽으로 많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1대1로나 IIB 프로젝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공동통화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브릭스 공동통화는 벌써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제기했고요. 계속 그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브릭스 회의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개 나라 또는 지금 늘어난 브릭스 플러스에서 9개 나라가 공동통화를 구상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체제나 문화적 또는 경제 그 규모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유로존도 몇십 년에 거쳐서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브릭스 공동통화가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DR에 편입되고 경제적으로 브릭스 국가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국이 각 나라 브릭스의 각 나라 화폐로 결제를 더 늘리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위안화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지역협의체나 이런 것들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여러 나라들과 1대1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것은 어떤 것이 계기가 됐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예고 안보적 시도를 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실패했고요. 또한 아랍의 봄이나 여러 신흥국에서 민주화 시도를 했지만 그게 민주화가 완성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많으면서 어떤 서구식 가치, 자유민주라는 게 대단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서방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호감을 갖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2008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부실로 미국 스스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년 후에 있었던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에서 노출한 서방의 어떤 한계, 특히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를 계기로 서방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중국은 오히려 그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그 틈을 활용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기까지 여러 가지 공간을 확대하고 서로 협력관계, 경제협력관계 이런 것을 확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책에서 미중화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위안화의 도전, 또 위안화 중심으로 중국이 과연 위안화 패권, 또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전략으로 쭉 추진해 왔는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은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거의 절반이 달러고요. 잘 아신 것처럼 기존의 전통 금융권에서 이용하는 스위프트 국경 간 결제망에서 활용되는 통화도 달러가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달러 체제라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없으면 사실상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미국이 어떤 그 달러를 발행하면서 생긴 국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국채가 다른 나라 또는 그 미국의 무역 흑자가 있는 나라들이 그걸 사들여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전 세계의 금융회사들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연기금에서 20년, 30년 보험사 이런 데서 50년짜리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또 이렇게 금융이 대출이나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국채 벤치마크의 기준으로서 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작동하게 하는 큰 바탕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에 세계은행과 IMF를 만들면서 해왔던 그때 이후에 글로벌 달러 체제라는 것이 이미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요. 무역거래, 자본거래에서 거의 완전하게 지금 익숙한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오든 패권이 넘어오든 과정도 실제로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그 2, 3년 이상 걸렸던 것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경제력 자체로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한 60%, 7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달러 체제는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난공불락이냐,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세대 또는 50년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어느 나라든지 과거 오랜 역사를 지켜보더라도 그 나라의 자체적인 어떤 문제 또는 글로벌 어떤 판도 변화 이런 측면에서 그 패권의 이동은 늘 있어 왔고요.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레이 달리오가 쓴 책에서 본인은 미국에서 이미 중국으로 패권 이동이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러 패권 체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도 한번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 36조 달러나 되는 정말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정부 부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남아있고요.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은 130% 이상까지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대단히 커질 걸로 보고요. 현재 너무나 이제는 상식적으로 거의 상식이다시피 한 지금 그 고금리 장려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내리라고 압박을 합니다만은 물가 때문에 못 내리고 있겠죠. 여러 다른 요건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 고금리 장기화 속에 미국의 그 정부 부채에 들어가는 이자가 일조고 이게 지금 9,000을 넘어섰다는 게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거냐, 그것도 30년, 50년 이 달러 패권을 언제까지는 유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의 정말 공격적이고 불가측성,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방국들의 그 신뢰를 훼손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미국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
또 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오는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을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로 이민 가서 살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는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런 측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고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다른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방국이 또 몇 가지 어떤 관세 부과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방위의 어떤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어느 날 또 돌아서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사이 오랫동안 이 동맹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봐서 달러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 그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달러 패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기 때문에 항상 달러가 더 강해졌는데 지금은 위기가 되면 지난번에 한번 그 미국 국채가 한번 5월에 흔들렸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만 또 우리나라 원화 또 유로 이런 데가 갑자기 하고 또 지금 뭐 금을 더 많이 외환보유고에 보유한다든가 또 제3국 통화인 캐나다 달러 뭐 스위스 프랑을 외환보유고에 좀 놓고 다변화한다든가 어쨌든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조금씩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좀 미국도 간단치 않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것도 아까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요. 과연 중국은 세계 유일 파워가 되는 패권을 노리는 거냐 아니면 미국에 맞서는 양각 체제를 노리는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은 적어도 미국에서 나온 책의 제목들인데요. 100년의 마라톤, 롱게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대국 굴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중국의 어떤 야망, 중국몽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들을 상당히 경계심을 갖도록 한 책들인데요. 그런 책들에 보듯이 중국은 대개 보면 장기적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구전을 펴고 있고요. 그게 양강체대로 가든 단일 패권으로 가든 중국은 적어도 이 실물 경제에 버금가는 금융 패권, 즉 위안화 패권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살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양강체제가 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겠느냐. 이건 뭐 상상에 불과합니다만은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미중 간의 이런 패권 대결 지켜봐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되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어떤 금융권의 큰 변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변화까지 되게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이다 이런 건데요. 이게 원래 시작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워낙 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러에 대응하는 1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USDT, 테더 또는 그 서클이 만든 USDC 같은 것이 1대1로 대응하는 그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거래 수단으로 등장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어느 한 곳에서는 USDT, 그러니까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활용해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트럼프가 지난번에 행정명령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제도권으로 확고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제로 암호화폐 생태계만 놓고 봤을 때 이 USDT나 USDC는 이름만 스테이블 코인이지 1대1로 달러에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달러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속에서의 달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가상자산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 달러 패권을 확보해 준 셈이나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트럼프가 공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화폐로서 암호화폐 생태계뿐만 아니라 일반 실물 경제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권에서 스위프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고 지급결제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핸드폰이나 인터넷망 또는 통신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에서 전 세계에 통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통상적인 화폐와 달리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국회라든가 또는 담당 부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지금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어떤 거냐? 중국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중간에 상업은행을 껴서 개인과 거래하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디지털 혁명에 가장 앞서왔고, 아시는 것처럼 알리페이, 유채페이가 중국에서는 QR 결제로, 간편 결제로 되게 앞서 있잖아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지급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도 자연스럽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분명히 지금 트럼프의 큰 구상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디지털 세상, 특히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는 시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미국의 어떤 정책 의도가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딴 설명을 드리면, 브레이튼 우즈 체제가 세계은행과 IMF가 들어오고 1온수당 35달러라는 어떤 금환 본위제, 달러와 금과 묶인 그 금환 본위제로 달러 패권이 완성되었을 때, 그거가 깨진 게 1971년인가 2년인가요? 닉슨 쇼크로 깨졌거든요. 달러 위기는 그때 이후로, 브레이튼 우즈 체제 이후로 달러 위기는, 첫 번째 위기는 저는 닉슨 쇼크였다고 봅니다. 그 닉슨 쇼크로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되면서 대단히 흔들릴 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준 것은 페트로달러였습니다. 당시에도 키신저가 사우디와 미국이 완보와 어쨌든 페트로달러를 석유 거래에 쓰게 하면서, 당시에는 글로벌 무역량의 그 20%가 원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5, 6% 훨씬 더 이해할 겁니다. 당시에 석유를 달러로 거래한다는 것은 달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큰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의 위기는 사실 미국이 자초한 서브프라임 부실 때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우리가 다 기억하죠. 당시에 미국은 정말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와 처방이 완전 다른 처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야말로 헬리콥터 머니, 벤 버냉키 의장이 있던 시절이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난 100여 년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자동차 빅3도 구제금융을 했고요.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CDS 부실로 큰 위기를 겪었고, 또 그 부실이 되니까 여러 보험 가입자들이 줄줄이 해약을 하게 되면서 위기를 처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례적으로 보험사도 공적 자금을 넣어서 사실 구제금융을 해준 거거든요.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은 소위 5개 나라와 서방 선진국과 미 연준이 맺은 국가 간 상시 통화 수합입니다. 그 나라들은 잘 아시다시피 유로존, 그 다음에 엔화,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이 5가지는 지금도 어느 시기든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무제한, 무기한입니다. 상시 통화 수합을 그때 형성했고요. 그 이후 달러 체제를 그 부분으로 보강해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국가 불채로 흔들리고 중국의 공세 속에 달러의 어떤 패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점에 미국이 내놓은 상당히 중요한 카드다.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패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30년 달러 패권 연장된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보듯이 달러 패권이 계속 흔들거리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이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력, 국방력 또는 소프트 파워, 법과 제도, 시장 경제와 어떤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미국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종합적인 그걸
봤을 때는 달러 패권이 그 위에, 그런 바탕 위에 달러 패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 패권을 확보하려는 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아주 주요국은,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주요국, 준기축통화 또는 자국 내에서 신뢰가 대단히 높은 화폐는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이렇게 먹힌다고 그럴까요?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잔돈은 자국화폐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큰 돈, 또 주요한 결제는 달러가 통용됩니다. 지금도 캄보디아는 해외에 가서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할 때 오히려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단히 안정적이고 환리스크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인플레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런 나라들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일부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런 나라들은 현재도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선호되고 있고요. 또 그 대신에 그런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또 안정적인 그 자국화폐의 대체 수단으로서 잠식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되게 사실은 원화의 신용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 등급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이고 한국은에서 원화 가치라든가 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이 보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서 한국은행이나 또 정부 당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예의주시해야 된다. 또 이럴수록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화폐, 원화의 어떤 중요성, 또 안정성, 신뢰도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니어스법은 민주공화 양당의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나 이런 데서 봤는데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트럼프나 미국이 얼마나 진심인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안을 하나 만드는 게 특히 논란이 되는 법안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2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내는 것은 법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가 되면은 법안으로 돼서 안정화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트럼프가 CBDC를 준비했던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본인이 폐기시킨 것처럼 트럼프가 또 오랫동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 후에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니어스법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구조, 그리고 누가 할 수 있을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 법에 대해서 이미 다들 잘 아시고 많이 보도도 됐기 때문에요. 분석한 여러 가지 영상도 많고 자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실 필요도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보수 세력은 미국 건국 이후에 개인의 자유를 확실히 가장 앞에 두는 점이 좀 특수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어려운 거라든가,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CBDC 금지한 이유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부가 국민의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하고 나중에 통제할 수도 있다. 이건 개인의 금융자유를 침해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CBDC도 스테이블코인하고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금지시킨 거는 제가 앞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이것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벌써 몇 년대부터 상용화하고 있고요. 중국의 많은 곳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M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홍콩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국 인민은행 산하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또 나중에 사우디도 참여했습니다. 그 홍콩과 함께 국경 간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거,
이거를 실험해 왔습니다. 이 엠브리지 프로젝트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결제은행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오랫동안 CBDC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압력도 있다라는 억측이 있었고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 엠브리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의 국경 간 거래, 국경 간 결제 이런 부분의 그 프로젝트에서 BIS가 철수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다소 그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CBDC를 금지한 것은 금지 이유에서 든 것처럼 상당히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이 선점하고 있지만 이거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고 또 그걸로 맞선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CBDC는 다소 나쁜 화폐고 스테이블 코인은 좋은 쪽 아니냐 이런 점을 또 좀 강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CBDC를 금지하는 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뒤로 돌아가서 미국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그 리브라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리브라는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추진했었거든요. 당시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이런 쪽에서 거의 청문회나 이런 쪽에서 난타를 당했습니다. 저커버그가.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각 국별로 이걸 하겠다는 걸로 해서 리브라 프로젝트의 이름을 DM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무산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저커버그가 추진했던 리브라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거의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와 또는 달러에 버금가는 어떤 그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 1달러 대 1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발행되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와 당시 저커버그가 구상했던 리브라 프로젝트가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미국이 그 사이에 중국의 CBDC나 디지털 화폐의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 오다가 이번에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 특히 암호화폐 생태계뿐만 아니라 시골경제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전과 또는 어떤 연구 또는 정책적인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다른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CBDC는 우리나라가 그 아고라 프로젝트라고요. 미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 멕시코 이렇게 우리나라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CBDC BIS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걸 지속해오고 있고요. 또 아까 한국은행은 그 중국이 주관한 홍콩에서 하고 있는 엠브리지 프로젝트에 업적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부서에서 연구도 많이 해왔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앞서 있는 걸로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책 제도 연구 면에서 앞서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주관으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대상으로 예금 토큰이라든가 이걸 줘서 편의점 또 원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죠. 다만 이 CBDC는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그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입장은 충분히 연구하고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일럿 테스트를 충분히 해놓되 실제로 이거를 CBDC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이런 시기는 조금 지켜보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얼마 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은행에 한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시중은행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고도 성장은 등소평이라는 대단한 지도자가 어떤 정책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 함께 중국 내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전환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그 대전환기 시대에 중국은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시기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나 제도나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것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건너뛰어서 아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리프록이라고 하는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QR로 간 것처럼 모든 부분을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첨단 산업으로 바로 갔다라든가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올라탄 게 중국의 고도 성장의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워낙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기득권도 없었고 기존 체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이 이제 중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QR코드 결제를 하고 있는 알리페이 이체페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신용카드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QR로 직행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다 QR코드로 결제하고 저도 중국을 아주 초창기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중국은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이나 그런 사진도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구걸하는 분도 QR을 해놓은 그 판때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소위 디바이스, 미래에 주도할 디바이스가 뭐냐? PC냐, 태블릿이냐, 또는 스마트폰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 압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스마트폰이 됐고요. 거기에 디지털 위안화를 넣고 알리페이 이체페이를 넣고 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알리페이 이체페이를 연계시키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마스터카드를 대체하는 유니온페이도 함께 넣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중국은 정책 주도권이 중국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 마인이 좀 뒤로 물러났다가 좀 안 보였죠. 공식에서 안 보이다가 지난번에 다시 등장한 것처럼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은 중국은 정책의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정부 또는 공산당 용도하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정책, 또 디지털 결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키웠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가 현재 기존 화폐 체제가 디지털 화폐 체제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거죠. 그거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 디지털 쪽에서 워낙 강점을 갖고 있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 연구를 또 미리 했고요. 또 그 하는 어떤 목적도 디지털 위안화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위안화 패권, 또 글로벌 어떤 금융 패권의 한 축을 차지하겠다라는 측면, 또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선점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이 간편결제와 이렇게 다 연계되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과정이고 그 과정이 또 위안화의 국제화의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좀 단순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고요. 일본은행이 있고 미국 미연준이 있고 유로존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중앙은행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입니다. 한국은행만 해도 무자본 특수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중앙은행의 이름부터 중국은행이 아니잖아요. 중국은행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외환은행 비슷했고요. 지금은 이제 국유 은행 중에 이제 하나가 됐는데요. 뱅크 오브 차이나는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이거든요. 이름도 그럴 뿐더러 중국 인민은행의 시작은 1949년 신중국 건국 1년 전에 이미
여러 해방구에 있는 은행들의 전부 합쳐서 통합해서 만든 게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그때 인민은행이 만든 화폐가 인민폐입니다. 그 인민폐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사이 화폐 개혁을 한두 번 했겠죠. 그리고 당시 중국 인민은행은 상업은행, 국책은행, 모든 은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중국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중국 인민은행밖에 없었습니다. 각 성 이렇게 현이나 이런 데 다 지점이 있었고요. 일종의 그 단일은행 체제로 쭉 오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상업은행이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국채은행 독립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인민은행은 정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외교부, 이런 행자부 이런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20몇 개 있는 부처 중에 중국 인민은행의 행장은 우리로 따지면 장관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무원 소속이기도 하고요. 중국 인민은행 법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는 한국은행 같으면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펼치게 돼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오히려 중국의 정책을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감독기능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통화정책도 기준금리를 조정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난 5월 말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낮췄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와 같은, 일본과 같은, 미국과 같은 통화정책이 아닙니다.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사실상의 기준금리처럼 올리거나 내려서 운용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활용했던 지급준비율 제도, 이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또 통화정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 정부가 밀어야 되는 녹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정책금융 비중이 또 상당히 높다. 이게 통화정책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의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과 중국의 통화정책은 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금을 그 사이에 많이 늘렸습니다. 러시아도 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미국이 스위프트 제재를 한 이후에 금을 많이 늘렸고요. 중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금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고 또 중국은 오랫동안 견제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좀 불을 켜준 셈이 됐는데요. 또 앞으로 또 금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중국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외환 보유액의 어떤 그 다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금융과 관련해서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본처럼 프라자 합의를 당한다든가 또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당한다든가 또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대만 충돌이 가시화됐을 때 사전적으로 또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 침공 직후 서방이 러시아를 금융 제재한 것처럼 된다 그러면 중국은 거의 재앙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뉴스를 두고 보면 중국은 제재 이후에 러시아에 가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 연구도 하고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금 얘기를 하다 좀 딴 데로 흘렀는데요. 금은 이러한 다변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금을 더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뿐만 아니라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 제3국 통화, 또 준기축 통화 이런 쪽을 좀 늘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중국의 꿈은 큰 야망을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중국몽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단시일 내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안화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1대1로 AIIB 또는 글로벌 결제망 또는 브릭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또 딤섬 본드라든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해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콩을 지금 중국에 이미 편입됐지만 특별행정구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을 통해서 홍콩 거래소와 상하이 거래소와 연결되는 후광통, 또 선전 거래소 연결되는 선강통, 채권통 이를 다양한 통해서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또 위안화의 국제라는 거 해외에서 위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위안화의 어떤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비중이라든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외환 보유액에서 비중이라도 보면은 3%에서 5, 6%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안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고요. 그 수단들이 지역협의체라든가 또는 통화수합이라든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라든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산시켜 나갈 거고요. 다만 아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CBDC가 위안화 CBDC가 디지털 위안화로서 사실상 정부가 하지 않고 또 정부가 하지만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처럼 국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 위안화 ECNI라고 하고요. 숫자 인민폐라고 하는데 그때 숫자는 디지털이라는 뜻입니다. 인민폐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에 다 넣어가고 다닙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모든 화폐가 아시는 것처럼 전부 못대통 초상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서울의 일부 지역이나 또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실행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하는데 또 디지털 위안화가 서울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된다. 디지털 위안화나 디지털 CBDC가 국내에서 예를 들면은 은행간만 된다든가 정부간만 되고 일상생활에 개인들은 그걸 쓸 수 없다든가 쓰는데 제약을 둔다든가 또는 아주 일정한 금액 이하만 하겠다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한 제도화, 법제화라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는 어렵다. 아직까지 미국이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 벌써 영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력과 영향력을 확보했었거든요. 근데 현재에서 보면 그 중국이 그 60%에서 70% 사이의 GDP 기준으로요. 미국이 거기 있었고요. 계속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나 이제 여러 가지 싱크탱크에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또 여러 미디어에서 지난 한 4, 5년 전에는 2025년, 2027년 또 30년 이럴 때 이제 경제력에 있어서 특히 PP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측들이 대체로 지금 다 틀렸고요. 또 그러한 미디어나 싱크탱크들이 다 또 수정했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좀 기다린 이거나 그대로 두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요. 미국의 종합적인 경제력이나 역량이나 혁신 또 디지털 혁신이나 또는 그 교육과 정신이라든가 소프트 파워를 봤을 때 위안화가 쉽게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세대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50년, 100년 내에도 안 될 거냐?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앞날을 이렇게 보는 것도 그건 또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이후에는 어떤 시기에 위안화가 일정한 적어도 양강 구도까지는 차지하지 않겠나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 책을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어느 나라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사실 남의 탓을 할 수 없고요. 대부분 자멸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보듯이.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실책을 거듭하고 자충수를 끊임없이 둔다고 한다 그러면 미국의 어떤 그 패권이 조금 더 일찍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도 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부채라든가 지금 부동산 부실 문제, 청년 실업률, 또 인도에 이미 뒤지기 시작한 인구 문제. 사실 성장 과정에서 인구 증가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GDP 증가에 있어서. GDP가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가진 지금 내부 모순, 빈부격차, 또 지역 간 격차, 또 과잉 생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얼마나 잘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런 데에 대해서 피크 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과거 20년 동안 서방 언론이나 서방 쪽에서 늘 분명히 중국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넘어온 거를 봤을 때 좀 또 그렇게 또 넘기지 않겠느냐.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매각이고요. 일본의 그 재무상이 미국채 매각을 합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중국과 미국의 국채 매각은 좀 서로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미국채를 줄여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치 않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그 미국채 보유 규모는 상당히 외환 보유고에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되게 그 1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이 1위 자리를 밀려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영국에 이어서 3위로 줄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줄여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금융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사건을 두고 보면 첫째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과거 1985년에 일본을 상대로 미국이 소위 엔화 가치를 크게 높이도록 했던 그때의 플라자 합의 같은 상황을 겪지 않겠다라는 걸 중국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스위프트에서 배제했던 러시아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강하게 중국 지도부라 볼까 금융 쪽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 어떤 시기, 특히 여기서 좀 되게 가정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군데서 이미 나온 거긴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분 쪽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부분에서 군대의 태세를 완비하라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과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서방이 금융 제재를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 제재를 하게 되면 스위프트 결제를 안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은 CIPS 같은 국경화 결제망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대체 수단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지금 현재 중국 규모의 무역 거래와 자본 거래를 소화한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관계 또 미국의 금융 제재나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너무나 미일 동맹의 강력한 동맹 속에서요. 거의 뭐 항상 국제 어떤 기구나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똑같은 목소리를 냈고요. 지난번 트럼프를 찾아갔던 그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사실은 딴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이미 반도체에서 사실 경쟁력이 없어서 다 한국이나 대만으로 왔는데 다시 미국이 조율을 해서 대만 TSMC와 일본, 미국이 합쳐서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1년 반인가요? 2년도 안 돼서 짓고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듯이 그래뒀고요. 그 다음에 오커스라고 하는데도 일본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지역안보협의체인 사자안보대화 코드의 핵심으로 또 일본이 참여되어 있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한국과 일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갓도 재무상이 얘기한 미국 국채 매각을 카드로 쓸 수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해프닝으로 한번 말해본 것에 불과하다. 실행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말로 끝날 그럴 사안이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다뤄지고 여러 자료라든가 또는 뉴스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디스가 미국을 신용 강등한 이후에 별다른 시장에 큰 영향이 없고 물론 그 이후에 조금 흔들리긴 했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S&P나 피치가 이미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내린 지가 돼 있기 때문에요. 무디스 자체도 2023년에 트리플 A에서 그 등급 내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미 등급 내 강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무디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저는 무디스가 신용 강등을 하면서 배경 설명한 게 상세하게 자료를 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등 이유고요. 또 하나는 미국 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 이자 부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이 계속 눈덩이 좀 쌓여가기 때문에 이거는 트리플 A 국가는 아니고 더블 A 국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트리플 A 국가는 한 10여 개국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더블 A라고 할지라도 신용 등급은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스가 그 자료에서 AA 안정적이라는 등급을 주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 비중이 여전히 25% 내고 실리콘밸리 비롯한 그 혁신 역량과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기축동화도
탄탄하다. 정책과 제도, 또 법치, 또 글로벌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이 강력하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은 여전히 강력하게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강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요. 사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여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금융시장도 알고, 미국의 정부나 행정부나 의회도 다 아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채 한도 때문에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셧다운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큰 위기가 닥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고요. 작년에만 해도 우리 한국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라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강한 성장을 유지해왔고요. 또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얘기하는 그 7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의 각 한 나라, 한 종목, 한 회사마다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더 많을 정도로 어쨌든 플랫폼이나 빅테크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M7에 대해서는 MS 공화국이다, 구글 공화국이다, 메타 공화국이다. 사실은 지금 국경 없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실시간을 얘기했지만 지금 순식간에 전 세계가 정보와 유통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미국의 어떤 빅테크 또는 플랫폼이 전 세계를 장악해 왔고요. 그 중에 그것의 핵심이 저는 미국 예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다 해서 미국이 망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또 대단히 예를 들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크게 사람을 줄였다가 다시 또 좋아지면 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노동 유연성도 대단히 잘 돼 있고 또 계속 해외에서 트럼프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R&D 역량이나 전 세계의 중요한 이공계 또는 인문계 관련 중요한 전열은 거의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어떤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나 기업의 연구소들의 어떤 연구 역량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부채만을 놓고 미국이 위기다, 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가 가장 경계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높은 관세율을 했다가 발을 뺀 것도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 특히 자본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은 미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한 40% 가까이가 주식 등 금융자산입니다. 401k나 이런 것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펀드나 이런 것으로 미국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하거나 또는 불리는 이게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또 하락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미국의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내년이면은 아시는 것처럼 2년마다 미국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전 세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지금 관세 폭탄을 하고 우리도 높은 관세를 지금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 트럼프에 대한 여론은 지지율은 40%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임기 초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미국 우선주의, 마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여론이 동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미국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길게 봐서 트럼프도 시장과 여론에 이게 상대로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 3기 들어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됐고요. 그 사이 중국의 성장은 사실 중앙 집중,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은 따른다. 또 거기에다가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 3기 들어서는 상당히 경직적이 됐고요. 권위주의가 훨씬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과 대결 속에서 아마 중국에서도 트럼프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시진핑 인기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진핑 역시
젊은 층이든 자국민들을 상대로 중화주의와는가 자국 우선주의를 되게 내세우면서 지금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서는 시진핑이든 또는 트럼프든 일정 부분에서 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을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 보면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일 거고요. 전 정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미 사실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강력하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맞대결하고 있고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책을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특히 금융 패권을 향한 어떤 양국 간의 대결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실물이 미국의 60, 70% 서전에 따라갔는데 위안화의 어떤 글로벌 위상은 거의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물에 걸맞는 위안화 패권을 찾겠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의지는 지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글로벌 이 판도를 봤을 때, 특히 미중 대결 구도를 봤을 때 트럼프는 세 판짜기, 판을 흔들어서 세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시진핑은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정상회담이나 어떤 발언할 자리에 갔을 때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다자주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아시는 것처럼 WHO를 탈퇴했고 파리협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를 얘기합니다. WTO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실은 식물 상태라고 할까요? 사실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WTO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서 시장경제로 끌어들인 것도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WTO를 지금 미국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행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시진핑과 그 트럼프가 그 제조업 살리기 이를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든가 지지층을 겨냥해서 공약 상하기도 하고 당연히 추진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미 떠난 제조업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불러들이고 있는 리쇼링을 하고 있는 업종들은 미래 산업들 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할까요? 반도체라든가 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그 사이에 금융자본주의라고 할 정도로 월가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하면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제조업을 되살려서 어떻게 보면 서로 균형이 맞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 공급망 위기에서 맞았던 것처럼 그걸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겠죠. 또 하나는 중국을 상대로 중국에 맞서는 중국 못지않은 어떤 제조업 공급망 그걸 확보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협력회사라든가 또는 미국 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장을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오를 거고요. 관세를 올리면 또 한 가지 물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에 진출한 제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또는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의 워낙 변화도 심하고 또 하나 미국 내에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저는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는 시각이 각자의 다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사드 사태 얼마 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정말 그때 만난 중국의 이제 어떤 전문가 분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큰 일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거는 벌써 오래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사드 사태는 너무너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고 그게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드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심지어 일부에서는 아주 진짜 부정적인 측면이 엄청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건 많은 부분이 중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라든가 또는 최근에 어떤 인도와 분쟁이라는 것들 봤을 때도 국경 분쟁이나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과거 달리 훨씬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국과 되게 분쟁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G2 국가로서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강대국으로 이미 올라섰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어떤 미래 전략, 특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만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그리고 있는 금융 패권 전략이 뭘까? 그것을 위안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국제금융 체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 금융 패권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주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금융에 대해서만 좀 아는 거를 이제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미중 관계에 어느 편을 설 거냐라는 어느 쪽이 뭐 진짜 아주 세게 얘기하면 표현한다 그러면 친중이냐 친미냐 뭐 이런 쪽을 떠나서 중국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